반도체주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현황은 어떤가요? 반도체가 최근에 굉장히 수급의 변동이 좀 심한 편이에요. 뭐 꾸준히 사는 쪽은 아닌 것 같고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수급에 뭐 그렇게 연속성이 있어 보이진 않는데, 오히려 삼성전자는 최근에 외국인 조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었는데, 또 보면은 엊그제 구정 연휴 끝나고 나서도 그렇고 구정 전에도 그렇고 이게 파란 거가 보면은 상당 부분 물량을 좀 팔았어요. 이게 지금 거의 1조 가까이 파는 부분도 있고, 연속성을 띄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요. 샀다 팔았다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나마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좀 사는 쪽에 가깝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기관은 이제 금융투자는 샀다 팔았다 하는 물량이랑 ETF 물량인데, 뭐 이걸 중장기성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이고, 사실은 인상 깊은 거는 삼성전자 사모펀드 쪽에서 사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선수들의 영역이라 할 수 있는. 그리고 요 기타 법인은 현대차가 삼성전자 주식을 사거나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 주식을 사면 기타 법인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특징적인 거는 삼성전자는 사모펀드가 사고 있다, 그런 특징이 있고, 단지 외국인 수급은 뭐 엄청나게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산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SK하이닉스 보면 SK하이닉스는 줄기차게 외국인이 팔고 있어요. 지금 엄청나게 팔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관은 사는데 여기도 보면 사모펀드가 사고 있습니다. 투신도 사고 있고요. 기관 쪽 수급은 삼성전자 쪽보다는 하이닉스 쪽에 기관은 배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관 쪽 수급은 오히려 사모펀드, 투신, 연기금, 이 중장기성 물량, 기타 범위까지 중장기성 물량이 SK하이닉스 쪽에 좀 몰리는 것 같고, 결론적으로는 반도체 수급이 중요한 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끌고 온 건 기관이 아니라 외국인인데, 왜냐면 생각보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너무 빠르게 올라서 기관은 못 담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모든 기관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반도체를 못 담아서 지수 수익률을 따라가기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여전히 오늘 저희가 이거 찍고 있는, 저희가 금요일날 찍고 있는데, 금요일날도 삼성전자가 역대급 신고가 19만 원을 돌파를 했고, SK하이닉스도 93만 원대까지 올랐어요. 다시 SK하이닉스도 소위 말하는 전고점을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수급이 연속성이 안 보인다. 다만 하이닉스 쪽에서 기관의 수급 현황은 조금 삼성전자보다는 나은 현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좋아야 되는 게 아니고 그 밑에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단으로 수급에 어떻게 보면 확산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그 확산이 안 일어나고 있어요. 한미반도체 볼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제외하고는 시가총액이 가장 크니까. 근데 한미반도체도 수급을 보면 여기 파란 거가 더 훨씬 많아요. 외국인이 엄청 팔고 있거든요. 한미반도체 보면 외국인은 팔고 있어요. 그런데 기관은 사요. 기관 사는데, 기관도 보시면 금융투자만 사요. 보험도 팔고요, 투신도 팔고요, 연기금도 팔고, 사모펀드도 팔고. 파는 쪽의 추세가 더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밑단으로 가보시면 한미 반도체 다음으로 시가총액이 큰 게 리노공업이거든요. 리노공업도 줄기차게 외국인이 팔고 있습니다. 기관이 사는데 금융투자만 삽니다. 이게 지금 연기금 사모펀드 들어왔는데 하루 이틀 들어온 거 가지고는 연속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요. 어찌됐든 기관은 반도체 소부장단으로 수급이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는 않고 있다. 더 밑에 볼게요. 시가총액 더 작은 거 보면 원익 IPS가 반도체 소부장단에는 한미반도체 다음으로 시가총액이 큰 회사인데요. 원익 IPS도 보시면 외국인이 요 파란 게 많죠. 파란 게. 네, 원익 IPS 계속 팔아요. 그리고 기관도 보시면 계속 팔아요. 네. 어제 목요일날 조금 수급 들어온 거 들어왔다고 말하기도 어렵죠. 계속 추세는 팔고 있다. 이오테크닉스 그 다음으로 시가총액 큰 회사거든요. 이오테크닉스도 보면 외국인 계속 팝니다. 그죠? 기관도 계속 파란 게 훨씬 많아요. 전반적으로 다 팔고 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파는데 반도체 소부장까지 살 어떤 메리트를 못 느끼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밸류에이션이 너무 싸죠. 이따가 뒤에서 밸류에이션 말씀드릴 건데, 시가총액 큰 거 중에 그 삼성전자 같은 파운드리만 하는 DB하이텍은 이제 차량용 반도체 쪽이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블루오션 영역의 파운드리 제작을 하는 업체인데, 국내 아주 작은 반도체 그 설계 팹리스 기업들 걸 물량을 맡아서 하는 애인데, 여기는 역시 수급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여기는 외국인 순매수가 최근에 연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오늘도 DB하이텍은 외국인이 좀 삽니다. DB하이텍도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최근에 급격하게 올라온 한미반도체, 리노공업, 또 뭐가 있죠? 원익 IPS, 여기 안 나왔는데 유진테크, 이런 회사들 때문에 철저하게 소외된 것 같아요. 그래서 DB하이텍도 최근에 좀 주가가 올라오는 것 같고,
DB 하이텍의 PER을 보면 8배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DB 하이텍도 이오테크닉스나 원익 IPS나 뭐 유진테크나 소재단의 뭐 리노공업이나 ISC 이런 회사들보다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상대적으로 많이 소외됐네. 외국인 기관은 그래도 반도체 단에서 주가 덜 오른데 실적 나쁘지 않은 거. 근데 모멘텀도 갖고 있는 거. 그래서 DB 하이텍 쪽으로 수급이 좀 들어오는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는 외국인 기관 수급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지금의 고점에서 누가 더 따라 붙어서 사줘야 되는데 그런 상황으로 보이진 않고요. 다만 기대가 되는 거는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이제 MSCI 우리 선진국 지수 편입되는 그런 측면 기대감도 있고 3월 달에 이제 상법 개정 이슈 3차, 제3차 상법 개정 나오면 삼성그룹, SK그룹 다 대기업 단의 LG그룹 단의 어떤 주주 환원이나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슈가 3월 달부터 5월 달 안에 또 정부 정책이랑 법 개정이랑 연관돼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일종의 특별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SK 하이닉스도 특별 배당 뭐 이게 있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에 상장하려고 하죠. ADR 그런 그 모멘텀들이 있어요. 그리고 AI 빅테크가 이제 1분기 실적이 나와요. 올해 1분기 실적. 그러면 그때 한 번 더 모멘텀을 받아서 외국인 수급이든 기관 수급이든 들어올 것 같은데 외국인은 잘 모르겠고 기관은 지금 이 가격대 상당히 부담스러워서 반도체를 더 담으려고 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럼 만약에 반도체를 담는다고 하면 조금 더 2월 달에 지수가 오르기 전에 공격적으로 담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2월 달에 공격적으로 담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외국인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는 차라리 전혀 오르지 않은 뭐 네이버라든지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삼성 바이오 로직스라든지 이런 반도체를 제외한 기타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다른 업종에서 외국인이 좀 수급을 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외국인이 그 수급을 담으려면 결국은 기존에 수익 많이 난 거 팔아서 담는 건데 기존에 수급 많이 난 거 판 게 결국은 반도체가 가장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도 반도체가 가장 좋았고 올해 연초에도 반도체가 가장 좋았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외국인은 막 5만원대, 6만원대, 7만원대, 8만원대부터 이미 사서 보유해서 지금 19만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미 2배 넘게 먹었어요. 외국인 중에 싸게 4만원대 사는 사람은 19만원이니까 4배 넘게 먹었어요. 안 팔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반도체 수급은 보셨겠듯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꾸준히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문제는 그 밑단에 반도체 소부장 단으로 온기가 퍼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차라리 반도체를 못 담아서 막 내가 포모가 너무 심하다 하신 분들은 수급이 들어오는 거를 확인하고 투자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최신 현황은 어떤가요? 네, 반도체 최신 현황 보시면 1월 달에도 수출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숫자는 너무 좋아요.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고요. 가격에 대한 앞으로 올라갈 전망치도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코스피의 이익 전망치가 올라가면서 코스피 지수가 포워드 PER 기준으로 여전히 10배 초중반이라고 해요. 그 이유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영업이익 합산이 지금 올해 코스피 전체 영업이익의 합산은 얼마를 보냐면 작년에 320조대에서 지금 450조까지 보거든요. 450조의 80%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담당할 거라고 봐요. 80%면 얼마죠? 450조의 80%면 300조가 넘죠? 그죠? 400조의 80%가 320조니까 350조. 그죠? 거의 350조에서 380조를 보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이익이 좋아질 거라고 보는 겁니다. 수출 데이터를 보면 2월 10일 기준으로 가장 최신 데이터예요. 어제 나왔죠? 메모리 반도체 수출 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 160% 증가했어요. 말이 160%지 엄청나게 증가한 거죠. 최근 반도체 수출 금액 중에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160% 증가했고 6억 1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D램은 232% 증가했어요. 2억 8천만 달러. 역대급을 초과 달성하고 있습니다. D램 때문에 낸드가 너무 가려졌는데 진짜 재미난 거는 미국에 있는 주식은 낸드를 만드는 회사 샌디스크가 미국의 빅테크 또는 미국의 AI 인프라 기업들보다 훨씬 많이 올랐어요. 1100배. 10배가 넘었어요. 샌디스크라는 회사가. 그만큼 낸드 업황이 훨씬 더 D램보다 타이트하다는 겁니다. 낸드는 전년 동기 대비 251% 올라서 5,161만 달러를 기록했어요.
그리고 이 MCP라고 하죠. 마이크로칩 프로세서. MCP 같은 경우는 103% 증가했어요. 전년 동기 대비. 그래서 이제는 D램하고 낸드, 그 다음에 MCU, 그 다음에 뭐 HVM, 또 뭐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CPU. 네. 이런 거를 전년도랑 비교하지 말자. 전 분기 대비로 비교하자. QOQ라고 하죠. 전 분기 대비 비교하는 데이터가 좀 의미가 있을 것 같다. 그 정도 얘기가 나올 정도로 뭐 전년 대비해서 100% 넘는 거는 지금 뭐 상당히 뭐 일상적인 수치처럼 나오고 있어요. 메모리 가격 상승이 지속되면서 일반 D램과 메모리 업체들의 실적에 대한 증가폭이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100% 넘게 오르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의 증가도 이따가 다 다뤄드릴 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100% 이상을 보고 있어요. 메모리 업체 내에서 가장 삼성전자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있으니까 다른 반도체 소부장으로 못 가고 그냥 소부장 불안하게 살 바에 삼성전자 가자고 얘기하는 거고요. 일반 D램이 급격하게 상승했는데 삼성전자가 최근에 원래는 하이닉스가 훨씬 가벼웠죠. 왜? 작년에 삼성전자 100% 오를 때 하이닉스는 250% 올랐으니까. 근데 지금은 역전됐어요. 하이닉스 찌글찌글해요. 오늘 금요일 기준으로 하이닉스는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가긴 합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1월 달부터 2월 달까지 훨씬 주가가 좋았어요. 왜냐? 일반 D램 가격이 가파르게 올라가니까 HBM 가격에 대한 상승폭, 그리고 HBM의 매출 비중에 대한 포지셔닝이 훨씬 삼성전자보다 많이 편중되어 있는 SK 하이닉스가 일반 D램 가격 상승이 훨씬 소외된 거예요. 그렇다고 SK 하이닉스가 일반 D램이나 낸드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SK 하이닉스는 일반 D램과 낸드보다 HBM의 비중이 40%에서 이제 55%까지 올라오니까 SK 하이닉스는 HBM 가격이 폭등하거나 HBM 물량이 엄청 늘어나거나 해야지 SK 하이닉스는 주가가 폭등하는데 이미 전체 매출에서 메모리 매출에서 HBM 비중이 55%, 60% 가까이 차지하니까 작년, 재작년만큼 HBM이 그렇게 막 2배, 3배씩 오르지 않는 거예요. 물론 HBM 가격이 떨어지진 않아요. 오릅니다. 작년에 2배 올랐어요. 뭐 2.5배 올랐어요. 근데 올해 30%밖에 못 오른대요. 그 30% 오르는 것도 엄청난 거죠. 근데 주가는 기가 막히게 반영해요. 아, 영업이익은 증가하는데 가격은 올라가는데 그 증가폭이 급격하게 둔화되는 순간 주가는 급격하게 하락합니다. 근데 반대로 일반 D램이나 낸드는 계속 부진했어요. 재고가 계속 쌓였어요. 가격이 계속 떨어졌어요. 그냥 모든 빅테크와 모든 반도체를 필요로 업체들이 HVM 노래만 부르느라 일반 D램하고 낸드는 철저하게 소외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상황이 역전돼서 일반 D램과 낸드만 잘 팔아도 삼성전자가 영업마진 OPM을 30% 이상을 받는 거죠. 심지어 증권사에서 일반 D램의 이익률이 HBM을 올해 역전할 거라는 그런 레포트도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HBM 매출 비중이 삼성전자보다 훨씬 높은 HBM을 갖고 있는 하이닉스가 철저하게 이번 반도체 상승 랠리에서 조금은 삼성전자보다는 훨씬 소외됐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AI 빅테크들이 AI 데이터 센터 이제는 연산에서 추론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얼마나 투자할 거냐는 거거든요. 근데 혹자는 야, AI 데이터 센터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를 줄이든 뭐 아마존이 투자할 돈이 없어서 채권을 발행하든 그건 뭐 우리 관심이 없고 결론은 걔네가 어찌됐든 메모리 반도체 많이 필요하고 HBM 많이 필요하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좋겠지 라고 단순히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부분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죠. 결국은 빅테크들이 AI 데이터 센터 어느 순간에 채권 계속 발행하다 최근에 기사 보셨죠? 구글이 대단하죠? 100년짜리 채권을 발행했어요. AI 데이터 센터 더 지으려고. 심지어 구글은 가장 안전하게 AI 데이터 센터를 투자하는 회사예요. 그걸 뭘로 알 수 있죠? 다른 회사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뛰어넘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보다 더 넘는 금액을 투자를 해요. 근데 구글만 유일하게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OCF라고 하거든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 OCF 안에서 투자를 해요. 그런데 구글이 이 빅사이클 AI 이 투자 전쟁에서 뒤지지 않기 위해서 100년짜리 채권을 발행했어요. 그 100년짜리 채권이 엄청난 인기를 얻었어요. 결론적으로는 AI 데이터 센터 미친 듯이 투자할 건데 AI 데이터 센터가 어느 순간 급격하게 투자를 줄일 거거든요. 그러면 더 이상 반도체를 사가지 않겠죠. 그 순간이 안 올 것 같죠. 당연히 옵니다. 그건 언제 될진 몰라요. 정말 빠르면 내년 말이 될 수도 있고 늦어도 2028년이나 29년도 안에는
더 이상 데이터 센터 안 지을 것 같아요. 왜? 이미 빅테크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돈을 넘어서 채권까지 발행해서 대출까지 껴서 심지어 그 대출 이자가 얼마인지 아세요? 구글같이 100년 채권 발행하면 이자가 엄청 낮죠. 구글이 충분히 감당하고 나을 채권 3%대. 근데 구글보다 훨씬 재무구조가 나쁜 떨어지는 소위 말하는 요새 급격하게 떴던 회사들 있죠. 오라클이라든지 코어웨이브라든지 이런 회사들 10%짜리 금리를 주면서까지 대출을 받아서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상당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2월 달에서 3월 달에 AI 빅테크들의 실적이 이제 쏟아져 나옵니다. 당장 다음 주에 2월 25일 날 엔비디아 실적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구글 실적 나올 거예요. 거기서 1분기 실적 때 1분기 실적도 중요하지만 걔네들이 지금 AI 데이터 센터 투자하는 거 얼마나 줄일지 그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거기에 따라서 실적 추정치가 일부 조정될 수는 있다. 근데 중요한 건 일단은 올해까지는 걱정이 없다. 이제 내년을 바라보고 하면 상당히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 올라간 거가 부담이 될 수는 있다. 다만 주가 올라온 것만큼 실적도 같이 따라 올라왔어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빅테크 업체들 캐펙스가 상향 조정됐는데 여기서 또 한 번 상향 조정이 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반도체 업체들의 전방 지표, 캐펙스 상향 목표,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건 아직 몰라요. 2월 말에서 3월 초에 나오는 빅테크 업체들 실적을 보면 제가 3월 달에 나와서 또 업데이트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메모리 가격이 1분기에 너무 올라서 이 얘기는 계속 나와요. 메모리를 갖다 쓰는 서버 업체들, 일반 서버 업체들,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빅테크들이 투자하는 AI 데이터 센터는 그래 메모리 가격 비싸도 일단 쓸게예요. 일단 쓸게. 근데 그냥 일반 서버 업체들, 가전제품에도 반도체 들어갑니다. 차량용 전장 업체들, 우리 제일 많이 쓰는 휴대폰 PC, 노트북, 태블릿 PC 전부 메모리 가격 너무 비싸가지고 가격 올려야 된대요. 그러면 당장 저만 해도 노트북 너무 바꾸고 싶은데 기존에 200만 원대 살 수 있었던 노트북이 300만 원에 그럼 안 바꾸죠. 안 쓰죠. 지금 그런 소비자들의 원가 부담 때문에 가격 저항이 생각보다 심합니다. 그래서 직격탄을 입는 거는 휴대폰 갖고 있는 삼성전자, PC 갖고 있는 삼성전자 타격 입을 수 있어요. 애플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해 보이고요. 가격이 그래도 수요가 빠지는 거 우려는 돼. 다만 공급이 그렇게 안 늘잖아. 맞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금 하이닉스는 용인 클러스터 공장 짓고 있고 삼성전자, 평택 공장 증설합니다. 근데 그게 언제 완공이 되냐면요. 아직도 올해 발표 났기 때문에 빨라야 내년 말 정상적으로 아마 가동된다는 거는 이제 85% 이상의 양산 수율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최소 2년이에요. 자, 반도체 공장 만들게요. 당장 한 달 뒤에 가동 돌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 세팅해서 들어가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장비와 소재와 부품이 들어가고요. 테스트 다 해야 되고요. 샘플 돌려봐야 되고 최소 2년이에요. 최소.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우리 공장 증설할게요 해도 실제 증설분이 들어가는 건 28년이라고요. 아직도 1년 이상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즉 공급의 급격한 증가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수요가 조금 뒷받침이 못 되더라도. 마찬가지죠. 반도체 만들 수 있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밖에 없죠. 마이크론도 절대 공급 그렇게 공격적으로 안 늘려요. 그래서 수출 데이터가 뒷받침해주고 있다. 1월 달에 역대급 찍었고 2월 달에도 지금 2월 10일 기준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기본적으로 D램 230%, 낸드 250%. 근데 230%, 250%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기준점이 돼야겠죠. D램은 2억 8천만 달러, 낸드는 5,161만 달러, 5천 달러 정도 되는구나. D램은 한 2억 8천만 달러 되는구나. 반도체, 우리 메모리 반도체, D램, 낸드 다 합쳐서 한 월에 한 6억 달러 정도는 수출을 하는구나. 2월 20일 날 수출 데이터 또 발표돼요. 2월 달 거 합산분. 근데 지금 중요한 건 1월 달에 D램, 낸드, MCP 모두 수출 데이터 전년 대비 2배 찍었고 2월 달에도 2배 정도는 무난하게 찍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가격이 안 빠지는 거고 중요한 건 빅테크들의 1분기 실적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빅테크들이 캐펙스 전망을 올리느냐 내리느냐.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경쟁사인 마이크론이나 인텔보다
밸류에이션이 싸요. 그래서 여전히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 주가 올라온 거를 부담스럽지 않아 하는 이유는 밸류에이션이 싸다는 거고 실적에 대한 증가폭이 크다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최근에 HBM4를 세계 최초로 양산하면서 상당히 기대감을 한 몸에 받았어요.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 일주일 이상 앞당겼어요. 그래서 사실은 삼성전자가 훨씬 모멘텀이 맞죠. 그래서 저는 줄기차게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훨씬 좋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명확해요. 지금의 일반 D램과 낸드가 폭등하는 사이클에서는 일반 D램의 낸드 세계 1등 최대 수혜는 삼성전자가 받고 있는 거고, 거기에 작년에 온전히 가장 많은 수혜를 받았던 HBM의 최대 수혜주 SK 하이닉스가 앞으로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한테 HBM 점유율을 뺏길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 뺏기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드디어 HBM4, HBM의 가장 최신 모델을 삼성전자가 가장 먼저 공격적으로 양산을 시작하면서 HBM4 시장에서 10% 미만의 삼성전자의 HBM 점유율이 시장에서 예상하는 거는 보수적으로 잡는 데는 27%, 가장 좋게 보는 데는 35%까지 잡고 있어요.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30%까지 올라온다는 거예요, HBM. 그러면 삼성전자는 HBM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었어요. 주가에 하나도 반영이 못했어요. 근데 하이닉스 점유율 뺐고 마이크론 점유율 뺏어서 HBM4 시장의 점유율을 30%면 당연히 마이크론 제치고 2등으로 올라갑니다. 마이크론은 지금 HBM4가 예상보다 빠르게 양산이 못 되고 있어요. 물론 어제 마이크론 CEO가 우리 HBM4 문제없이 양산할 거야, 뭐 걱정하지 마, 이렇게 밝혔는데 지켜봐야 되죠. 삼성전자가 이번에 엔비디아 차세대 AI 가속기 루빈, 베라루빈 할 때 요구하는 성능을 단계적으로 상향해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재설계 없이 한 번에 공정 고도화 설계 최적화만으로 통과했어요. 삼성전자만 유일하게 공정 중에 가장 최난이도 1C 나노 공정,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은 그 전 단계예요. 난이도가 낮은 1B 나노 공정을 씁니다. 1C 나노 공정으로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기술적인 성능에서도 한 발 앞서갔습니다. 그래서 HBM 관련돼서 점유율이 삼성전자가 30%까지 올라오면 작년에 삼성전자 HBM 매출이 있었겠죠. 그 매출의 최소한 3배 이상 삼성전자가 매출이 HBM 매출만 증가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반 D램과 낸드보다 HBM의 마진이 좋은데 삼성전자 HBM 비중이 전체 비중에서 30%까지 올라오면 전체 마진이 좋아지겠죠. 근데 그걸 안 해도 이미 일반 D램과 낸드가 너무 좋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역대급 마진율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요. 삼성전자는 그 소위 말하는 이제 2나노, 최신 나노 공정, 2나노의 수율이 과거에는 20%보다도 떨어졌어요. 제가 이제 삼성전자 다니는 친구한테 물어보면 진짜 파운드리 수율이 낮다. 자기네들 거 물량도 분량까지 다 떠나 감소하게 하면서 휴대폰 물량을 쳐내고 있다 들었는데 그 2나노 최신 나노 공정이 수율이 50%까지 올랐어요. 엄청나게 올라온 겁니다. 20%대에서 50%면 2배 넘게 올랐죠. 거의 3배 가까이 올라오는 거고 아마 올해 하반기까지 가면 안정적으로 70%에서 75%까지는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TSMC는 여전히 85에서 90%까지 가장 완벽한 수율에 가까이 나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TSMC랑 삼성전자랑 너무 격차가 심해가지고 삼성전자 불안해서 어떻게 물량 주겠어 했는데 이제 그 TSMC의 절대 공급망이라 하죠. 절대 공급망에 완전한 균열이 생기고 있어요. 이미 애플하고 엔비디아가 요번에 엔비디아가 같은 대만계잖아요. TSMC 가서 읍소해가지고 우리 물량 좀 더 받아줘라 해서 TSMC가 없는 캐파를 그냥 쥐어짜서 엔비디아 물량 더 줬거든요. 근데 지금 엔비디아만 반도체 칩을 생산하나요? 아니죠. 지금 너무너무 대기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아요. 일단 당장 구글, TPU 지금 잘 나가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까지 다 새로운 신규 칩 냈죠. 그 다음에 엔비디아 따라잡겠다고 지금 열심히 신제품 개발해서 미친 듯이 공격적으로 하는데 어디가 있죠? AMD가 있죠. 인텔 있죠. 그 TSMC의 물량을 못 받는 기업들, TSMC는 애플, 엔비디아 합산 거의 85%, 90%예요. 애플, 엔비디아. 근데 애플, 엔비디아 제외한 나머지 빅테크 업체들의 물량이 애플, 엔비디아 더한 것만큼 더 크겠죠. 그래서 삼성이 우리 물량 20%대에서 지금 55%까지 올라왔어. 너네 맡기면 우리 물량 75%까지 수율 맞춰줄게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아주 획기적으로 TSMC는 파운드리 가격을 이번에도 15에서 20%까지
인상했어요. 근데 삼성전자는 우리 TSMC보다 33%더 싸게 해줄게. 단가까지 낮출게. 거기다가 TSMC는 핀팩 공정이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우리 게이트 올 어라운드 GAA 공정, 가장 최신 공정을 너네 물건 만들 때 도입해 줄게. 그렇게 해가지고 삼성전자가 기존에 없었던 HBM 시장을 잡아오면서 거기에 플러스 매년 적자를요, 어마어마하게 파운드리가 적자를 냈어요. 얼마 적자 냈냐면요, 7조에서 11조 적자 내던 회사가 이제는 삼성전자 최근에 좋죠. 파운드리 뭐 받았죠? 테슬라 거 받았잖아요. XAI. 그 다음에 또 어디 거 받았죠? 애플 이미지 센서 받았죠? AMD 거 물량 늘어나고 있죠? 차곡차곡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구글 TPU 물량도 삼성 파운드리가 상당 부분 할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확정은 아니지만. 그럼 구글 거 물량 받죠? 그러면 수율 올라가겠죠? 그러면 파운드리 적자 폭이 7천억 미만으로 줄어든대요. 연간 7조 적자 내던 회사가 10분의 1로 적자 폭이 줄어든대요. 그럼 삼성전자 이익이 훨씬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주가가 2026년도 들어서 말해주듯이 지금 온 우주의 기운이 삼성전자를 도와주고 있다. HBM이라는 전혀 기대감이 없던 부분이 삼성전자에 얹혀지기 시작했다는 거고, 반도체의 1월달, 2월달 수출 데이터가 여전히 반도체 업황이 견고함을 증명해주고 있다. 가장 우려되는 거는 AI 데이터 센터의 캐펙스 투자 여부인데, 그거는 2월달에 빅테크들의 실적에서 확인이 필요하다. 메모리 가격이나 낸드 가격이나 상승 추세로 완전히 전환됐기 때문에 지금의 추세가 꺾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다만 상승률이 급격하게 둔화되는 시점이 올 것이다. 근데 그건 모른다.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D램 반도체의 재고 현황을 보면 재고가 정상 재고보다 미달되는 수준, 그만큼 공급이 타이트한 수준으로 보이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증설을 하고 있는데 그 증설 물량이 가시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거는 올해도 힘들고 내년에도 힘들고 내후년 28년도 정도나 되면 물량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전주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현황은 어떤가요? 아까 반도체 팔아서 외국인은 과연 뭘 살까? 대표적으로 두산에너지 너무 비싸요. 먼저 비싸다고 말씀드릴게요. 근데 최근에 증권사에서 하나증권에서 16만 5천 원짜리 지금의 주가에서 60% 넘게 괴리율이 차이 나는 목표가가 나왔어요. 또 제가 평균치를 또 친절하게 다 계산해서 말씀드린 평균 목표가가 12만 1,700원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면 지금의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10만 원대를 돌파했습니다. 우리가 이거 찍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10만 원대를 돌파했는데 평균 목표가하고의 괴리율도 20%, 최고 목표가 괴리율도 60%대입니다. 원전이 왜 그렇게 원전할까? 첫 번째, 조선업 미국에서 먼저 SOS 요청했죠. 원전도 미국의 러트닉 상무장관이 먼저 한미 원전 협력하자 SOS 요청했어요. 야, 우리가 웨스팅하우스가 제조 능력이 없잖아. 너네 원전에 파운드리 원전 제작이 필요해. 해서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BHI 이런데 SOS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 비싼 원전 대장주 두산에너빌리티, 내가 두산에너빌리티 투자하지 않아도 두산에너빌리티가 원전의 대장주기 때문에 1등 주고 원전을 주도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주도주기 때문에 보셔야 돼요. 외국인 수급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기 누적적으로는 7,000원 넘게 팔았어요. 엄청나게 팔았는데 다시 사고 있어요. 뭘 팔아서? 저는 반도체를 팔아서 원전을 일부 또 사는 것 같아요. 근데 반도체하고 원전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왜 그렇죠? AI 데이터 센터를 돌리는 전력이 원전이기 때문에 반도체가 좋지 않으면 원전의 가장 큰 모멘텀이 AI 데이터 센터 빨인데 AI 데이터 센터 투자를 안 해. 반도체가 필요 없어져? 그럼 원전도 박살 나는 거예요. 비슷하죠. 반도체도 제공할 수 있는 업체가 많이 없어요. 원전도 파운드리 쪽은 굉장히 심각한 공급 업체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부각을 받는 겁니다. 외국인 사고요. 기관 쪽에서도 최근에 보험이나 연기금, 사모펀드 쪽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어요. 기관 매수가 약해요. 기관이 이제 비싸니까 안 사는 거예요. 기관 좀 사잖아요? 금방 10만 원이 아니라 13만 원, 15만 원도 돌파할 수 있는데 기관이 완급 조절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낮은 현대건설은 기관이 사죠. 다르죠. 두산에너빌리티. 근데 현대건설은 오히려 외국인은 팔고 있습니다. 그 물량을 기관이 받고 있어요. 그렇다고 현대건설도 엄청나게 수급이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현대건설 두산에너빌리티가 못 가니까 최근에 뭐가 급등했냐면 대우건설이 미친 듯이 올라왔어요. 대우건설이. 실적 현대건설보다 훨씬 나빠요. 4분기에 빅베스라고 해서 손실을 한꺼번에 다 떨궜어요. 앞으로 실적 안 좋은 거 다 떨었으니까 앞으로 좋아지겠네 하고
대우건설이 올랐어요.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대우건설, 현대건설처럼 똑같이 원전에 시공을 합니다. 시공. EPC라고 하죠. 삼성물산을 봤더니 여기는 지주사잖아요. 삼성물산은 오를 수밖에 없는 게 너무 많죠. 상법 개정. 그 다음에 삼성물산이 뭐 갖고 있죠? 삼성전자 갖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주가 미친 듯이 폭등하고 있잖아요. 야, 근데 삼성물산도 원전한데. 그러니까 여기는 외국인 수급이 두산 에너빌리티, 현대건설은 안 들어와도 삼성물산 들어와요. 그래서 삼성물산 얘기하는 사람은 없지만 삼성물산도 역대급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 반대요. 삼성물산은 외국인은 사는데 기관은 팔아요. 그러니까 너무 싸게 삼성물산을 막 20만 원 초반, 10만 원대 갖고 있던 기관 입장에서는 갖고 있을 이유가 없죠. 2배, 3배 이미 수익 나는데 미친 듯이 팝니다. 근데 그 물량을 외국인이 다 받아내요. 근데 저는 외국인이 삼성물산 받는 거는 원전에 대한 모멘텀보다는 지주사 모멘텀이 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BHI입니다. 재밌죠? BHI는 역대급 신고가예요. 그럼 BHI를 좋아해요. 왜냐? 같은 원전 모멘텀을 받는 거 플러스 BHI는 LNG, 미국의 LNG 최대 수혜주예요. 근데 밸류에이션, 두산 에너빌리티는 주기기, 원자로, 증기발생기, BHI는 복수기, BOP라고 하는 원전의 보조기기를 만들어요. 근데 그렇다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PER 200배를 받는데 BHI는 밸류에이션이 주기기가 아니고 보조기기라서 뭐 10분의 1로 할인해줘야 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주기기가 매출 사이즈가 더 클 뿐이지 주기기와 보조기기의 어떤 기술적인 있죠? 당연히 주기기 만드는 게 더 어렵죠. 근데 그럼 그거를 밸류에이션을 10분의 1 토막 줘야 된다? 지금 BHI가 내년 포워드 PR로 30배가 안 됩니다. 주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훨씬 더 가볍게 움직여요. 당연히 그렇겠죠. 시가총액이 작으니까.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은 BHI를 주가 이렇게 올랐는데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으니까 최근에 좀 사는 것 같아요. 두산 에너빌리티보다는 가볍잖아요. 몸집이. 그래서 저는 BHI가 원전 모멘텀 받으면 여전히 두산 에너빌리티보다 훨씬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고 봅니다. 아직까지도 BHI를 커버하는 증권사가 많지 않아요. 뭐 4-5개밖에 안 돼. 두산 에너빌리티 전 증권사가 다 커버하죠.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원전 BOP 보조기기 만드는 회사 BHI랑 S&T 에너지밖에 없는데 커버하는 증권사 훨씬 많아져야 돼요. BHI도 이제 시가총액 2조 가까이 올라왔는데 커버해야죠. 너무 적죠. 지금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 기관 수급 현황 제일 좋은 게 BHI입니다. BHI보다 더 싼 회사가 있어요. S&T 에너지입니다. 여기도 원전과 LNG 모두 수혜를 받는 회사예요. BHI는 단일 기업이지만 S&T 에너지는 S&T 그룹사입니다. 재밌죠? 옛날에 CN그룹도 있었고요. 뭐 많았어요. 뭐 다 없어지고 S&T 그룹만 살아남았어요. M&A의 귀재라고 해요. 이 S&T의 최평규 회장님. 그래서 얘네가 옛날 통일중공업도 인수했고요. 그리고 대우 정밀기계도 인수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탄탄한 그룹사입니다. 중견 그룹사예요. 근데 S&T 에너지는 공랭식 열교환기를 만드는 회사인데 공랭식 열교환기 만드는 회사, 국내 회사들 다 문 닫았어요. 그래가지고 얘네 살아남았어요. 근데 공랭식 열교환기는 수력 발전에도 쓰고 화력 발전에도 쓰고 LNG 발전에도 써요. 그리고 원자력에도 보조기기를 써요. 여기는 BHI보다 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연기금이 사기 시작합니다. BHI보다 밸류에이션이 더 싸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원전이 비싼 건 알겠는데 꼼꼼히 따져보자. 야, 두산 에너빌리티만 비싼 거잖아. BHI나 S&T 에너지는 포워드 PR로 30배가 안 되는데 심지어 20배 미만인데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근데 원전 관련된 회사는 삼성물산이나 현대건설이나 대우건설은 건설사 밸류에이션보다 얼마나 프리미엄을 줘야 돼? 그러니까 기존의 건설사가 PER 막 5배, 6배, 7배 막 이렇거든요. 코스피 평균 PER 10배보다 미만인데 야, 그럼 원전 모멘텀을 받으면 원전은 마진도 좋잖아. 근데 이제 미국에서 적극적으로 먼저 SOS 요청하면서 원전 밀어준대. 그리고 야, 원전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왜? 원전 관련돼서 체코 두코바니가 스타트 끊었는데 야, 체코 두코바니 매출 언제 반영돼? 봤더니 체코 두코바니 수주는 올해 26년도에 받았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상반기에 발표 날 거예요. 체코 두코바니 한수원 팀코리아가 받은 거 기자재 1분기에 첫 번째 스타트 끊는 금액만 3조 봅니다. 3조. 예상되는 거. 두산 에너빌리티 이따가 실적 볼 텐데 3조면 전체 매출의 몇 프로 차지할까요? 최소 15% 더 될 것 같은데? 20% 될 것 같은데? 그럼 체코 두코바니만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매몰돼가지고 두산 에너빌리티만 봤더니
야, 건설사들, 현대건설사들, 삼성물산이나 대우건설도 원전에 시공을 하잖아, 설계를 하잖아, 감리를 하잖아, 설계, 시공, 감리, EPC. 근데 건설사 밸류 받는 기업들은 여기서 원전에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줄 수 있겠네 해서 현대건설이 가장 먼저 움직였고 PER 건설사 중에 가장 역대급으로 높은 15배까지 올라온 겁니다. 근데 현대건설만 있었던 게 아니죠. 대우건설도 있었고 DLENC도 있었고 삼성물산도 있었어요. 근데 삼성물산은 알고 봤더니 삼성전자, 삼성그룹의 지주사네? 지주사 밸류도 줘야지. 삼성전자 지분 가치가 폭등했네? 그래서 소리 소문 없이 삼성물산도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원전만 단순하게 보지 말고 원전의 모멘텀을 갖고 있는 건설사, 원전과 LNG를 같이 갖고 있는 BHI나 S&T 에너지 쪽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 부담을 좀 덜 가질 수 있다. 근데 원전은 SMR이라는 소형 모듈 원전이 아직 진짜 롱텀하게 살아있죠. 28년도, 29년도, 30년 그때 막 SMR이 막 미친 듯이 지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길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가 옛날 2차전지처럼 2030년 거 밸류에이션을 막 땡겨. 2029년도 거 땡겨. 2028년도 거 땡겨.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비싸다고 원전을 내 포트폴리오에서 난 비싸니까 안 볼 거야. 우리는 그 비싼 놈이 더 비싼지 가는지를 주도 면밀하게 지켜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전 관련 최신 현황은 어떤가요? 네, 원전주 언론 보도가 지난주에 나왔죠. 설 연휴 전에 미국의 관세 재인상 발표 직후에 미국 측에서 먼저 우리나라한테 미국의 원전 프로젝트 투자하는데 그리고 건설하는데 한미 공동 협력하자. 조선 LNG, 전력망, 미국이 모두 SOS 요청한 건데 그거보다 원전 건설 투자를 먼저 우선적으로 요구했어요. 원래 미국은 원전 강국이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세계 최강의 원전 설계인데 중국이 환경 다 무시하고 원전을 미친 듯이 지어서 중국이 미국보다 파운드리 원전을 짓는 쪽으로는 세계 최강에 가까운 레벨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원전 산업의 재건 의지가 너무 강력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태양광하고 풍력하고 이 엄청난 전력을 감당을 못합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최고의 전력 효율과 최고의 전력을 요구하는데 막 태양광 풍력은 전력이 왔다 갔다 해요. 내가 최고의 프로그램을 돌려서 써야 되는데 갑자기 전기가 나가버려요. 미국도 유럽도 블랙아웃 현상이 막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전력 수급이 불안정해서. 원전 산업 재건에 대한 미국의 의지가 너무 강력한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파운드리가 없다 보니까 이 30년 동안 미국이 원전을 설계만 했지 제작한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한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국내 두산 에너빌리티 파운드리한테 원전 협력 논의, 특히 민간단에서 협력 가속화하자고 했고요. 그래서 당장 미국이 SOS 요청해서 미국발 원전의 최대 수혜를 받을 것 같아요. 비쌈에도 불구하고 이제 원전이 얼마나 많이 필요할까 봤더니 1인당 챗 GPT 사용하는 게 하루 평균 8.55W래요. 챗 GPT가 연간 9억 명까지 늘어났어요. 전체 사용자 연간 사용량이 310GW인데 이거 옛날 데이터고 500GW 정도 돼요. 그럼 미국에 대략 5만 가구가 1년 전력을 소비하는 양이에요. 전체 생성형 AI가 현재 기준으로 연간 전력 사용량이 1TW고요. 1TW면 대형 원전 2기예요. 2030년에 생성용 AI가 완전히 상용화되면서 연간 전력 사용량이 347TW, 대형 원전 44기예요. 그래서 미국이 생성용 AI를 주도하고 있죠. 미국이 AI의 원탑이죠. 그래서 미국이 대형 원전을 플러스 SMR, 소형 모듈 원전까지 해서 전체 원전 용량을 2030년까지 10배 늘리겠다고 한 거예요. 미국만 AI 하는 거 아니죠. 유럽도 필요해요. 근데 유럽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에너지가 심각한 안보 전략 물자라는 게 너무나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어요. 러시아가 중국 다음으로 원전 강국이죠. 러시아산 천연가스 의존도 때문에 공급이 불안정해졌어요. 그래서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뭘로 대체할까 했더니 에너지 효율성이나 에너지 여러 가지 수급의 안정성이나 가격적인 측면 모든 걸 고려했을 때 SMR, 소형 모듈 원전 먼 미래긴 하지만 소형 모듈 원전과 대형 원전 둘 다 필요할 것 같아. 그래서 가장 빠르게 체코가 우리나라에 두코마니 수주를 주면서 국가 에너지 전략에서 원전을 확대했고요. 폴란드가 뒤따라 하기 시작했고요. 탈원전 정책 시행했던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 모두 탈원전 정책을 폐기했습니다. 그래서 SMR이랑 뭐죠? 대형 원전 같이 가자.
벨기에도 원전 폐지법을 철회하면서 작년에 신규로 원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루마니아 마찬가지고요. 프랑스도 자체적으로 프랑스 EDF, 우리나라 체코 두코바니 할 때 끝까지 괴롭혔던 목리를 부렸던 프랑스 EDF 주도하에 EPR2 6기 대형 원전 건설 추진 중에 있습니다. 벨기에, 독일, 프랑스, 체코, 폴란드, 덴마크, 스웨덴, 에스토니아, 헝가리 모두 정부가 주도하면서 탈원전했던 국가들이 이제 원전을 복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발로 두코바니 원전이 가장 먼저 스타트 끊기 시작했습니다. 팀코리아가 26조의 수주를 받았고 총 용량이 일단 최초 호기가 2기가와트 2대 총 4기가와트가 스타트를 끊고요. 미국도 웨스팅하우스 주도하에 텍사스의 마타도르 프로젝트가 진행이 됩니다. 미국의 EPC 업체인 페르미 아메리카가 주도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것도 용량이 두코바니 못지않은 4.4기가와트. 그 다음에 웨스팅하우스가 가져갈 것으로 유력한, 근데 EPC는 현대건설이 가져갈 것으로 지금 상당히 이렇게, 이거 아마 올해 안으로 발표납니다. 불가리아의 코줄로드이 원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웨스팅하우스가 슬로바키아 원전, 그 다음에 역시나 팀코리아가 또는 웨스팅하우스가 가져갈 유력할 사우디의 최초로 원전 2기 예상이 되고요. 지금 유럽, 중동, 아시아는 이제 베트남, 그리고 중동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다양한 원전 관련된 프로젝트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고 지금 이제 스타트 포인트를 끊고 있습니다. SMR 같은 경우는 가장 빠른 거는 이제 미국에서 테라파워가 두산 에너빌리티한테 아마 올해 상반기 안으로 발주를 줄 것 같아요.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데 미국만 SMR 하는 건 아니고요. 아까 유럽 중에 다양한 이 동유럽, 북유럽 국가들이 투트랙으로 갑니다. 대형 원전과 SMR. 그리고 이쪽 유럽 쪽의 강국인 영국, 프랑스, 특히 영국이 주도적으로 한수원이랑 협상해가지고 SMR 공격적으로 하려고 해요. 영국의 롤스로이스 그룹이 또 SMR 하려고 하고요. 에스토니아는 작은 국가인데 대형 원전보다는 SMR을 훨씬 더 공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에스토니아가 아마 원전 도입 법안을 2월 달에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아마 뉴스케일 파워가 미국의 대표적인 SMR 업체인데 뉴스케일 파워가 설계를 하고 현대건설이 EPC로 가져갈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사우디가 아까 최초로 한다고 그랬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팀코리아가 전체 원전 발주 시장의 한 대략 거의 한 35%에서 40%를 가져가고, 거기 동일한 수준으로 웨스팅하우스가 2026년 글로벌 원전, 대형 원전 포함해서 30에서 40%를 가져갈 것으로 보여요. 온타임 온버지, 그러니까 적정 납기 그리고 적정한 가격에 할 수 있는 게 한수원과 팀코리아, 두산 에너빌리티밖에 없고요. 아까 프랑스의 경쟁사가 같은 유럽 국가에 납품하다가 납기가 원래 2018년인가까지 납품해야 되는데 그거보다 7년이 더 늦게 납품을 했어요. 그리고 공사비가 3배 넘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온타임 온버지, 적정 납기 안에 적정 예산으로 하는 거를 모두 만족을 못했어요. 프랑스의 EDF 전력청이. 그래서 같은 유럽 국가도 프랑스에 추가적으로 주기엔 리스크가 크고 한국의 대형 원전 건설 발전 단가가 가장 낮습니다. 거의 프랑스의 절반 정도 수준이고요. 미국보다도 낮습니다. 일본보다도 낮고요. 아마 중국 빼고는 가장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발전 효율도 높고 투자 회수 기간도 짧고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대형 원전이 꾸준히 그냥 안정적인 캐시카우로 가고, SMR 같은 경우는 가장 빠르게 두산 에너빌리티나 국내 업체들이 미국의 SMR 업체들한테 투자를 했어요. 테라파워, 뉴스케일 파워, 엑스에너지 모두 한국 기업들이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소위 말하는 그 SMR 관련돼서는 아마 2027년까지 미국에서만 올해부터 공장 짓기 시작해서 총 20기를 짓는다고 해요. 엄청난 양이죠. 20기를 짓는데 20기에 들어가는 제작기기를 전부 두산 에너빌리티가 거의 7, 80% 이상 가져갈 것으로 보고, SMR 단에서는 지금 가장 빠르게 이미 지금 계속 언론에서 발표가 나오고 있는 미국의 팰리세이즈 SMR 2기, 대략 사업 규모로 치면 거의 우리 체코 두코바니급이에요. 25조 규모고, 이게 아마 당장 미국에서 6천억의 보조금을 받으면서 올해 스타트 끊을 것으로 보여요. 이게 제일 빠르고, 텍사스 이거 마타도르 원전 이것도 아마 올해 안에 미국의 EPC 페르미 아메리카 발표로 아마 나올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SMR이랑 그러니까 제일 빠른 거 불가리아, 코줄로드이, 그 다음에 텍사스 마타도르 요 세 개가
전부 두산 에너빌리티 아니면 현대건설 아니면 뭐 한정기술 정도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어서 아마 두산 에너빌리티 기준으로 상반기에 대형원전 수주 받는 것만 거의 7조 가까이, 연간으로는 대략 한 24조 정도 수주가 예상되고 있어요. 대형 원전 플러스 SMR 모두 합쳐서 상당 부분의 수주 잔고를 담고 있고, 두산 에너빌 같은 경우는 작년에 10조 정도 수주받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14조 넘게 수주받았거든요. 올해도 2026년 연간으로 13조 3천억 정도 수주를 예상했는데 무난하게 컨센서스 잡혀 있는 거는 14조 이상이니까 일단 실적이나 수주 잔고는 뒷받침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전 기업들 실적과 밸류에이션 현황은 어떤가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해는 매출 한 18조 정도, 내년에 한 20조 매출 예상을 하고요. 매출 성장률이 좀 다소 약하긴 합니다. 약하고. 다만 이제 여기 매출이 기대되는 거는 가스터빈인데요. 이미 그 xAI 쪽 수주를 5기를 받았죠. 5기가 이제 스타트 끄는 거니까 최소한 10기 이상, 2배 이상 가스터빈 쪽 성장한다고 보면 매출 추정치는 조금은 올라가지 않을까. 영업이익도 내년에 1조 1000억대, 2027년에 1조 7천억대까지 보면 PER이 100배 정도까지 떨어진대요. 너무 비싸죠. 그 다음에 이제 현대건설이 올해 빅베스 현대건설도 현대 엔지니어링 손실이나 이런 게 일회성 비용 떨구면서 작년에 6,500억대까지 실적이 빠졌어요. 그러다가 올해 8천억대까지 한 2천억 넘게 실적이 증가하죠. 그래서 PER 밸류에이션 27배고,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현대건설도 이제 건설주인데 PER 밸류에이션 27배니까 뭐 넘사벽 건설주 밸류에이션 받고 있어요. 근데 내년에 20배 밑으로 빠지는 거고, 영업이익은 1조 1000억대인데 여기에 그 불가리아 코줄로드이나 이런 게 다 실적으로 온전히 반영된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PR 밸류에이션은 일부 조금 내려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분기 실적 확인이 필요하다. 삼성물산은 여기도 밸류에이션이 20배 넘었죠. 근데 이제 매출과 이익의 성장률 자체는 현대건설보다는 좀 약한 상황이고 PER 밸류에이션 18배까지 떨어진다고 보고 있고, 그렇게 따지면 현대건설이나 삼성물산이나 큰 밸류에이션 차이는 없다. BHI인데요. BHI가 아까 말씀드린 PER 밸류에이션 내년 24배까지 떨어지고 올해 드디어 1000억대 영업이익 달성할 것 같아요. 1000억대 영업이익 달성할 것 같고, 내년엔 한 1300억대. 그리고 올해 여기 9600억 잡혀 있는데, 작년에도 영업이익 수주 잔고 매출 모두 역대급 실적을 갱신했는데 올해도 갱신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작년에 워낙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성장률은 둔화되지만 그래도 30%대 성장률은 나쁘지 않다. 아마 올해 매출 1조를 찍을 것 같습니다. 수주 잔고도 역대급으로 누적적으로 쌓여 있고요. S&T 에너지는 안타까운 거는 지금 일단 내년에 실적이 역성장할 거로 봐요. 밸류에이션은 9배밖에 안 돼요. 너무 싸죠. 주가 못 올랐어요. 최근에. 유독 부진했어요. 오를 때가 됐는데. 다만 내년에 이게 역성장한다는 게 조금 걸립니다. 그래서 이거 분기 실적 확인이 필요해 보이고, 다만 S&T 에너지도 영업이익이 이미 올해 1200억대, 내년에 1400억대 찍힐 것으로 보이고, 실적의 증가폭은 여전히 BHI가 가장 좀 드라마틱하게 증가될 것으로 보여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BHI가 크다고 볼 수 있고, 대형주 단에서는 의외로 현대건설이 건설주지만 원전에 대한 모멘텀을 가장 온전히 받으면서 매출이나 이익에 대한 근데 매출이 지금 8% 감소돼 있죠. 요거는 밸류에이션 어떻게 보면 할증이 아니라 할인 요인이고요. 할인 요인인데 일단 이익은 드라마틱하게 개선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대형주 단보다는 BHI나 S&T 에너지 쪽이 실적의 개선폭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BHI도 최근에 주가 오른 삼성물산이나 현대건설도 모두 밸류에이션 부담은 좀 갖고 있다. 주가가 떨어지면 밸류에이션이 낮아지기 때문에 현대건설이나 BHI나 삼성물산 건전한 조정을 좀 기다려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전 관련 관심 기업은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일단은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는 S&T 에너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4분기 매출은 2019 실적이 나왔죠.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했어요. 상당히 홀실적했고 추정치보다도 더 잘 나왔어요. 추정치를 20% 넘게 초과했고, 영업이익도 468억, 전년 동기 대비 5배나 증가했습니다. 전 분기 대비로도 92%. 그래서 추정치도 영업이익, 그 다음에 매출 모두 컨센서스를 초과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2024년도 역사적 최고치 신규 수주를 기록했는데, 신규 수주 올해 26년도에 24년도 최고치를 갱신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추정치가 1300억대까지 증권사
목표가 상향 조정되는 데도 있어요. 지금 사실은 26년도까지는 무난하게 기존에 수주받은 것 바탕으로 안정된 실적 성장세에 나올 것으로 보이고, 글로벌 AI 전력 수요 때문에 LNG가 원전은 너무 먼 미래니까 LNG가 딱 단기간에 그걸 메꿀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의 LNG가 에너지 전략적인 안보 물자로 너무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미국에 이거는 조선업과도 연결되는데, 앞으로 LNG 관련된 프로젝트 중에 신규로 LNG 배 선박 나올 것만 해도 80에서 뭐 110조 가까이 되고, LNG 프로젝트 최종 투자 결정된 것만 해도 올해 연말까지 하면 그래도 뭐 15개에서 거의 20개까지 되지 않을까. 왜냐면 일단 텍사스 리오그란데, 그 다음에 커먼웰스, 다양한 LNG 프로젝트가 이미 결정이 끝났어요. 최종 투자 결정이. 그래서 미국의 공격적인 LNG 투자 사이클에 이제 본격적인 확산 국면이 올해 2026년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실제 안정적으로 LNG 프로젝트 관련돼서 수주를 받고 있는 EPC가 벡텔에너지인데, 이 벡텔에너지랑 S&T에너지는 아주 끈끈한 막역한 사이로 벡텔에너지로부터 꾸준히 기자재 공급을 S&T에너지가 수주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페어레스 보일러 HRSG 같은 경우는 S&T가 국내 기업 중에는 유일하게 중동에 이제 사우디에 S&T 그거를 세웠죠. 법인을 채웠죠. 그래서 S&T 그 사우디 법인이 세계 최대 석유회사 아람코한테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1차 벤더로 S&T 에너지를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중동 쪽 물량 관련돼서는 HRSG 오히려 BHI 쪽보다는 S&T 에너지가 가져올 확률이 높아 보여요. 그리고 S&T 에너지가 미국의 이 파워젠 인터내셔널이라는 HRSG를 BHI 못지않게 공격적으로 수주를 받으려고 HRSG 쪽으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금 마케팅과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NG랑 HRSG 쪽의 모멘텀이 BHI보다 딸리는 부분은 아닌데, 어떻게 보면 실적의 증가폭이 다소 약하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빠져서 내년 포워드 PR로 9배 수준까지 떨어진 S&T 에너지는 충분히 관심 있게 볼만하고, 공랭식 열교환기는 만들 수 있는 업체가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세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근데 경쟁사가 있죠. 스웨덴 업체가 있고 알파라발이라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회사 있고 몇 개 없는데, 그 경쟁사들이 공랭식 열교환기 자체가 노동 집약적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고난이도의 숙련공이 필요해요. 자본 투자, 돈만 많이 때려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아주 탄탄한 인력풀이 있어야 되는데, 경쟁사들의 인력풀이 막 그렇게 공격적으로 늘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만들 수 있는 업체도 상당히 제한적이다. 그래서 이 공랭식 열교환기 미국 모멘텀만 있는 게 아니라 중동에서 아주 싹쓸이 하고 있거든요. 이 S&T 에너지가 수주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랭식 열교환기가 어떻게 보면 대체 불가의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S&T 에너지가 주가 측면으로 좀 부각을 받아야 된다 보고 있고요. 대형주 단에서는 여전히 현대건설을 좀 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가 당장 이제 불가리하고 영국 롤스로이스 거 프로젝트, 여기는 SMR, 불가리 거는 대형원전, 요거 관련돼서 아마 올해 실적 추정치를 올릴 수 있는 상반기에 강력한 수주 모멘텀이 터질 것으로 보이고요. 체코 원전 본계약도 상반기 안으로 아마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미국 에너지부 있죠? DOE가 현대건설의 원전 시공 능력을 완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눈여겨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현대건설이 미국의 탑티어 업체인 홀텍이랑 원전 업체랑 같이 조인트해서 아마 미국의 대형 원전 SMR 수주를 상당히 받지 않을까. 불가리아 말고 지금 핀란드, 슬로베니아, 유럽 쪽에 대형 원전 후보군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리아 만약에 수주가 무난하게 코줄로드 1위를 받으면 현대건설이 핀란드,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이런데 그쪽 주변 원전 싹쓸이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최근에 배당금도 60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꾸준히 주주환원 가치에도 신경을 쓰고 있고, 아파트 건설의 본업 가치만 최소한 5조 이상은 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기존의 힐스테이트에서 업그레이드 브랜드를 올렸죠. DH라고. 그래서 DH가 이제 제일 메인 핵심 노른자 서초 이 방배 쪽에 신규로 올라가는 측면이 있고, 현대 엔지니어링이 굉장히 부진했어요. 적자 구조가 엄청 심했는데 그것도 작년 4분기에 빅베스를 털었고, 현대 엔지니어링 적자 까먹는 게 25년도보다는 26년도에 소폭이나마 좀 줄어들 것으로 보여요. 현대 엔지니어링 적자폭 줄어드는 쪽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고, 현대건설도 다양한 복합 화력 발전, LNG 발전, 심지어 수력
다양한 발전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발전 관련된 프로젝트 현대 엔지니어링하고 어디가 가져가죠? 보통 삼성물산, DLENC 이 세 개가 거의 가져가는데 가장 해외 건설 쪽, 삼성 엔지니어링이 있죠. 삼성 ENA로 바뀌었죠. 요 네 개가 가져가는데 거의 가져가는 쪽이 삼성 ENA 아니면 현대건설이 거의 싹쓸이에요. 예전에는 GS건설이 많이 가져갔는데 GS건설이 좀 다소 좀 약해진 측면이 있고, 그래서 최근에 지금 소위 말하는 석유화학 기업들 프로젝트가 대폭 축소되고 많이 줄어들었는데, 유가가 조금 회복되는 국면이 나오면 석유화학 기업들의 프로젝트도 좀 살아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 전에 LNG 프로젝트가 워낙 견고하기 때문에 LNG 프로젝트 관련된 EPC 가져가는 것도 현대건설 아니면 삼성 ENA 이쪽이 가져가고, 현대건설이 원전에 대한 모멘텀, 대형 원전, 소형 모듈 원전, SMR 모두 가져가기 때문에 중소형 기업 중에는 S&T에너지, 대형주 딴에는 현대건설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자. 그리고 현대건설도 국내 건설사가 없는 건 아닌데 국내 건설사 포지셔닝이 점점 낮아져요. 국내 건설사 아예 빵인 거는 유일하게 삼성 ENA, 옛날 삼성 엔지니어링이고, 삼성 엔지니어링 다음으로 국내 건설 비중을 점점 줄이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재미난 거는 현대건설이 그것도 합니다. 국내에서 AI 데이터 센터 짓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현대건설하고 GS건설 두 개밖에 안 해요. 여기도 좀 메리트가 있다. 국내에도 지금 안양에도 데이터 센터 짓고 있고, 과천에도 짓고, 여러 가지 막 짓고 있죠. 그런 AI 데이터 센터 모멘텀도 갖고, 국내 주택 포지셔닝이 적으면 적을수록 실적의 안정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원전의 모멘텀을 최대한 받으면서 오히려 국내 포지셔닝이 큰 회사들은 앞으로 정부가 부동산 관련돼서 공급을 늘리려고 안 하고 있죠. 그게 적다는 것만으로도 현대건설은 어떻게 보면 밸류에이션의 프리미엄을 줄 수도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다만 지금의 주가 측면은 부담이 되니까 조금 기다리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BHI도 올해도 연간 역대급 실적 플러스 수주 잔고 플러스 신규 수주 모두 지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BHI도 중간중간에 출렁임은 있겠지만, 현대건설도 중간중간 출렁임은 있겠지만, 올해 긴 틀에서 연간으로 보면 꾸준히 우상향하는 그림을 그리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너무 가파르게 올라서 삼성전자가 저점 대비 거의 3, 4배 올랐으니까 너무 포모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투자를 못했으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조정 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근데 조정이 안 오면 내 몫이 아니다 생각하고 포기하고 다른 섹터를 노리시면 됩니다. 물론 반도체를 이미 담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조금 더 나는 더 긴 호흡으로 보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꺾일 때 그때 팔 거야. 난 지금 이 수익을 최대한 누릴 거야. 그 전략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주가는 추세나 방향성이란 게 있는데, 추세나 방향성이 센 놈, 즉 추세나 방향성이 센 놈은 주도주입니다. 주도주를 투자를 하셔야 평균값보다 높은 초과 상승을 구독자분들이 얻으실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단 한 개의 섹터, 단 한 개의 종목, 주도주도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죽으림을 다해, 혼신의 힘을 다해 빌리언스 캠퍼스라는 구독 모델을 만들고 있고, 빌리언스 캠퍼스 구독 모델은 매일매일 시황, 외국인 기관 수급, 매일매일 차트, 매일매일 산업, 매일매일 업종, 매일매일 업황, 매일매일 종목을 같이 투자 전략까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전혀 오픈하지 않는 매주 2개의 영상을 올리고요. 이제 매달 한 번 라이브까지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달 한 번 오프라인 만남을 할 거고요. 그리고 다양한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서 드실 약간 비싼 점심값 정도인데요. 제가 이제 무한정 받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지금 2기를 모집하고 있는데 2기를 닫고 3기부터는 가격을 훨씬 더 대폭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혼자 공부하시기 또는 혼자 투자하시기 너무 막막하고 힘드실 겁니다. 최근에 주가 급등해서 포모 현상이 더 심하실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함께 하면 어려움이 반의 반토막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훨씬 더 투자 성과나 확률은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절대적으로 내가 모든 걸 다 알고 내가 시간이 너무 남아서 다 모든 거를 혼자 하실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면 되지만, 조금이라도 투자 관련해서 어떤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투자가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같이 함께 공부하고 함께 힘든 투자 라이프를 뭔가 극복하고자 하고 싶으신 분, 그리고 아무리 유튜브에서 얘기를 해도 중요한 건 본인이 판단하셔야 돼요. 철저한 투자 판단은 본인이 하셔야 됩니다. 저만 해도 채널마다 나가면 다 자극적으로 썸네일을 달아서 채널 나가는 걸 전부 최대한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나가는 거 외에 신규로 나가는 거는 최대한 줄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제 구독 모델과 김지윤의 훈훈한 주식 유튜브를 더 중점적으로 훨씬 더 많이 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챙기려고 하고 있으니까 빌리언스 캠퍼스란 유료 구독 모델은 든든한 어떻게 보면 투자 개인 비서 두셨다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장기간 동안 한 개의 주도주, 한 개의 주도 섹터도 놓치지 않는 시장보다 훨씬 초과 상승 나는, 그래서 단단한 투자 관련된 네트워크도 쌓으실 수 있고, 그래서 일단 이 구독 모델을 신청하시면 투자하는 게 재밌고 즐거우실 거라고 보고 또 투자 라이프를 오래오래 이끌어 가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빌리언스 캠퍼스라는 구독 모델 정말 많이 사랑해 주시고 한번 구독도 해 보시고 또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리고, 빌리언스 캠퍼스를 통해서 정말로 주도주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거기 안에 투자 네트워크를 끈끈이 쌓으면서 재밌고 즐겁고 오래오래 투자 라이프를 즐기셔서 결론적으로는 최종 목표는 그 빌리언스 캠퍼스 구독자분들을 모두 경제적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게 제 꿈입니다. 그래서 제 소중한 꿈에 같이 구독자분들도 같이 함께 하셔서 힘을 실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또 다음 달에도 오늘 다뤄드리지 않은 업종이랑 다음 달에 또 실적 관련된 거 업데이트 되거나 또 반드시 보셔야 될 산업이 있으면 말씀드릴 거고요. 너무 투자 관련돼서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하시는 게 맞고요. 투자 관련돼서 남들이랑 비교하지 마시고 묵묵히 내 투자 전략과 묵묵히 내 투자 성과, 그리고 철저하게 판단은 본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만, 저도 얼마든지 많이 틀릴 수 있습니다. 다른 유튜브에서 막 굉장히 세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다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투자 판단은 본인이 하는 건데 그 투자 판단의 원칙과 기준을 정하시는데 이 빌리언스 캠퍼스 구독 모델이 상당히 큰 힘과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니까 빌리언스 캠퍼스 구독 모델 많은 응원해 주시고 열심히 공부하셔서 주식 투자 재밌고 즐겁게 오래오래 하시기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